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리하라 이은희 선생님의 엄마 생물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댓글 3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리 땡땡땡땡님, 오늘 하리하라 나오셨는데 이분은 가리가란가? 거짓말에 귀 기울일 것 편 들으시고요. 네, 팟빵에서 오디오 클립으로 넘어온 까망토끼 2입니다. 12월에 어느 날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책걸상을 듣게 된 계기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남들은 어떻게 읽었나 궁금해서 팟캐스트 검색해보다가 책걸상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책걸상 입문하게 된 에피소드가 바로 그 편이랍니다. 어쩜 이 책으로 신입회원이 낚일 수도요. 크크크. 네, 여기 보죠. 읽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방송은 재밌었잖아요. 네. 콩피아님 댓글도 읽어주시죠. 네, 콩피아님. 이동진 씨의 선정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봤다지만 솔직히 저는 그 정도인가 싶었던 대운실 수리 보고서. 책걸상 일부에서도 칭찬만 하길래 나의 길티 프레저 책걸상마저도 칭찬 일색이라면 내가 이상한 건가 보다 싶었는데 2부에서 실망 포인트들을 긁어주시니 좋네요. 역시 나의 길티 플레저.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운실 수리 보고서를 좋게 읽은 독자들이나 혹은 이제 김금희 작가님을 배려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장점이 많은 소설이다라고 했고 사실 본심은 2부에서 저희가 비쳤던 거죠. 콩피아님이 다른 시점에 이런 댓글도 남기셨네요. 드라마 특집은 안 하죠? 폭삭 소가수다. 웬만한 문학만큼 좋은 것 같아요. 눈물을 안 흘린 편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봤습니까, JYP? JYP는 요 드라마를 하던 공개된 그 시기에 제 다음 책 원고 탈고하는 딱 그 기간이랑 겹쳐서 못 봤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거 시작하면 당연히 볼 거고 시작하면은 16부작인가 그렇죠? 그 폭삭 소가수다의 네. 그 딸 금명이가 JYP 또래잖아요. 아이씨, 몰라. 그런 얘기. 지금 나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88학번. 제주도 87학번. 아니 아무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하지 마. 내가 제주도가 배경이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내용 일부러 피해 다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일부밖에 안 봤어요. 어쨌든 16부작이니까 한 열흘이면 다 보겠네요. 네. 곧 볼 거고. 이게 4편씩이 나눠져 있는데 진짜 좋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할까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 방송을 할 능력이 되나? 안 되죠. 그냥 이제 간간히 그냥 재밌게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죠. 이은희 선생님은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다 봤죠. 네. 진짜 훌륭하죠. 근데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울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저는 딱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딸 있잖아요. 그게 저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제가 살아온 거라. 아니 근데 폭삭 소가수다는 저는 이제 일부 4편만 봤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 제 이제 큰 동거인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이건 뭐 안 우는 게 이상하는 그냥 무조건 다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 노동을 하게 해서 드라마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 힘들어서 드라마 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간에도 글 쓰고 이런 거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쭉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고 딴 무슨 헐리우드 스릴러 이런 거 차라리 기분 전환으로 한 편 보고 그러고서 글 썼다니까. 사람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다음 책을 마쳤다고 하면 무슨 책이냐라고 한번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오냐. 아니 저는 아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무슨 책이신가요? 무슨 책이신가요?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 시리즈 쓴다고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막 그 오픈 모임 같은 것들을 또 하니까 막 헷갈려요. 안 했나 한 번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방송에서는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사석에서만 얘기하고.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계약을 해가지고요.
다 써서 3월 아무튼 맛집. 네, 3월 말에 원고를 출판사로 넘겼습니다. 빠르면 6월에 나올 것 같고요. 여기 JYP도 요즘 엄청 부지런해요. 보면 아니 6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을 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1년 사이에 3권 낸 셈이기도 하고. 네. 그런 해도 있어야죠. 몇 년 동안 안 쓸 때도 있으니까. 네. 요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PD가 근데 하리하라는 무슨 뜻이냐고 그건 왜 안 물어봐 주시냐고 자기는 궁금해서 죽을 뻔했다는데 우리는 네. 다 알아서 안 여쭤본 그러니까. 건데 네. 여쭤봐야겠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한 1000번쯤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어디 가든지 물어보시니까 하리하라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쓰던 아이디고요. 쉽게 말하면 인도시나 버전의 아수라 백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절반은 삶이고 절반은 죽음이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해서 전체를 이루는 개념인데 제가 생물학과 출신이잖아요. 이게 네. 너무 생물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 단어를 알았을 때.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로 쓰자. 그래갖고 제 모든 아이디가 다 하리하라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또 잘 잡은 거죠. 필명도. 그러게. 하리하고 하라가 각각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입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요. 실제로 단어예요. 언어에서는 보면 가운데 하이픈이 있긴 합니다. 네. 인도시나에서 나오는 선인의 이름이에요. 네. 인도는 가봤습니까? 아니요. 필명만 쏙 빼먹고. 뭐 그리스 신화 얘기가 사실 제 생물학 카페가 전부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 가봤습니까? 근데 그거 가본다고 쓰나요? 그 이야기잖아요. 책을 판 돈으로 집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까지 갈 경비가 없었던 게 아닐까.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아는 하는데요. 지금은 한번 움직이려면 5식구가 움직여야 되니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죠. 그러면 제가 갔다 와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며칠 자리를 비우면. 그거는 뭐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컸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남편이랑 둘이서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주말 내내 저를 한 번도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약간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제 제가 이 농담을 던진 것도 이제 엄마 생물학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엄마 생물학의 하리하라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조술가 중에 한 분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웬만한 현역 과학자 뺨치는 과학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리하라 입장에서 그 에피소드를 과학적인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술하는 매력이 당연히 있어서 이 책이 이제 과학책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붙어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더니 다들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집밥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리하라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한테 집밥을 먹여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엄마들의 강박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받죠, 당연히. 예, 그런 네. 압박도 받고. 네. 그런데 하리하라는 여기서 도대체 집밥이란 무엇이고 네. 그 집밥을 먹이는 게 꼭 필요해? 이런 이야기도 이제 던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걸 처음 느낀 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애들이 삼시세끼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더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급식을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급식 재료를 샀는데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정으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잔뜩 왔는데 저는 이걸 해서 줘야 되는데 제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가 시장 봐서 사다 준 밥을 먹는 게 집밥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밀키트 다 나와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사다가 내가 집에서 끓여만 줘도 이게 집밥인가? 그럼 내가 어디까지 여기 들어가야 집밥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노동과 시간도 결국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일종의 그 판타지이기도 하고 약간 강박관념인데 그 누군가를 교묘하게 약간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자. 집밥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균형이 잡힌 음식들 사서 먹든 뭐 집에서 해 먹든 아니면 간단하게 한 끼
뭐 그냥 한 그릇 음식을 먹든 간에 그냥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얘기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세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 부고 지금 총 20몇 편이죠? 32편. 32편이죠. 그러니까 32편의 에세이가 그 세 개의 부에 이제 배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조금 이야기를 했던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육아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사색해보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책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 쓰고 제일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서문에 썼던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살짝 아팠어요. 저 아이가. 그리고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뭘 겪었냐면요. 두 군데 대학병원에 가서 동일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동일한 검사를 받고 또 동일한 결과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시더라고요. 한쪽 의사분은 그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제공을 해갖고 이거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기대나 희망 같은 거를 사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고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다른 의사분은 똑같은 검사 결과인데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다려 보면서 판단은 나중에 내리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엄마의 입장이어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마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소식을 듣고서 정신이 이제 온전할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왜 양쪽에서 나온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럼 결국에는 다양한 케이스 중에 우리 아이는 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 희망의 끈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경우에 특히나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생물학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향성만 보이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이제 제 경험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책이 이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 중간에 하고 있고 이제 추천사를 쓰신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생물학이 이제 몸으로 배운 생물학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실 책. 그게 연재 때 제목이었어요. 코너명. 코너명이 책으로 배운 생물학, 몸으로 익힌 생물학이었어요. 추천사가 없던데 뒤에 띠지에 있어요. 띠지? 네. 네, 띠지를 법과배로서 띠지의 그 과학동화 이영애 편집장이 책으로 배운 생물학이 몸으로 겪은 생물학으로 진화하는 현장. 네. 그 띠지에만 있고 띠지를 버리면은 그 문장은 책 어디에서도 지금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잘 읽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입덧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궁 내막을 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술이 있는데 이제 그 시술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섞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재대열 보관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저 좀 부끄럽지만은 저는 그냥 저도 그 우리 동거인 낳을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하더라고요. 막 되게 겁주면서 재대열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보관했어요.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좋은 거고 뭐 근데 그때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보관 이후에 제대로 쓰이는 비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는 그때 내가 뭐가 쓰여가지고 돈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이제 그때 그 아이의 그를 볼모로 해가지고 그 그쵸. 마케팅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지. 당신은 언젠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신 피 뽑아서 보관해 두면 좋지 않겠냐. 이거랑 혈액은행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어떠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고 하는데 좋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네. 이게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죠. 그 이 책을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글 쓰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사실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책 많이 쓰신 분, 책 많이 파신 분의 내공이랄까? 이게 각각의 글이 시작하는 그 도입에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 근데 요거를 과학 이야기랑 본인의 이야기랑 이렇게 딱 구슬을 꿰면서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점점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과학적인 얘기와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인문학적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진짜 절묘하게 섞이고 거기에서 이제 요즘 뭐 젠더 이슈라든지 뭐 요즘 현대 사회의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살짝 버무려지고 근데 하는데 뾰족하지 않게. 뾰족하지 않게 특별히 뭐 누구를 욕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우 좀 쓰시는구나 이런. 응? 저 30권 쓰신 분한테 사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시 이분은 소문대로 내공이 대단하구나라고 아니 느꼈고 그래서 그 JYP 같은 경우는 유일한 불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 호흡보다는 좀 짧아가지고 각각의 글이 갑자기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연재물의 한계인 사실 거죠. 근데 연재할 땐 더 짧았어요. 그래요? 네, 연재할 때는 연재물은 요즘에 연재물이 원고지 뭐 보통 한 2, 30매 정도이기 때문에 2, 30매면 때는 긴 편이죠. 네, 연재할 땐 더 짧았는데 그나마 좀 늘린 지금 겁니다. 한 꼭지의 분량이 한 3, 40매 정도는 됩니다. 네. 40매는 3, 돼요? 40매 정도씩 돼요. 40매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평균 있고. 40매면은 1200이 넘어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두께는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씩 짧아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그 섭섭함은 뒤에 또 딴 글에서 또 풀리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JYP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걱정했거든요. 처음에 아직 안 읽었을 때는 제가 JYP한테 이거 읽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약간 JYP는 어쨌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JYP가 자기 아는 이야기 어쨌든 자기 아는 이야기가 많으면 자기 아는 이야기가 책에 많으면은 그걸 그렇게 막 투덜대요. 막 다 아는 이야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방송이 아니었으면 안 읽을 책인데 굳이 읽어야 되니까 난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런데 읽고 나서 바로 이거 아는 이야기고 모르는 이야기를 떠나서 책을 너무 잘 썼던데 라고 바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모르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일단 몰랐던 게 뭐예요? 동물 이야기는 전 사람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이야기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요. 물론 뭐 저 펭귄의 뭐 허들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 교양에 속하는 거는 알지만 뭐 이제 코끼리 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잘 몰랐던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되게 몰랐던 이야기 정말 놀라웠던 게 그 인큐베이터 쇼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해서 돈 벌고 했던 사람이 이 얘기 진짜 평생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온 경험이 있고요. 어릴 때 체중 미달이라서 인큐베이터에 있다 나온 경험이 있고 또 둘째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옆에 인큐베이터를 놓고 이제 제왕절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애들은 정상 몸무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갔지만 주변에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또 인큐베이터 들어간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갖고 인큐베이터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저도 너무 그 이야기가 신기해가지고 뒤에 참고문헌 목록을 보니까 그
외설을 그냥 다 찾아가지고 예, 그 요즘에는 영어로 나온 그 책을 들여다본 것 그 같더라고요. 앞에 뭐 요즘에는 다들 찾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예.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분의 방식은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엄청 욕을 먹었을 방식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상업화시킨다라고 해서 하지만 어쨌든 아기를 살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니까요. 네, 폴란드 출신의 마르틴 쿠니라는 쿠니 박사. 사람이 네. 있는데 의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공인된 의사는 아니었다고 네, 그러니까 자료를 추정이 찾아보니까 되는데요. 의학 네. 공부한 건 맞는데 자격증은 없는 것 같고 저 그러니까. 시대에는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제대로 마치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세계 각국의 과학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인판토리움, 음, 그러니까 아기 부화장이라는 음. 이름으로 인큐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실제 이른둥이들을 넣고 네. 그 연약한 아이들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돈 내고 보라고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은 이유가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당시에는 이룬둥이들의 운명이 거의 다 이제 죽는 운명이었었는데 그 부모들이나 병원에서 포기하는 이룬둥이들을 본인이 케어를 하겠다라고 받아가지고 그 본인이 만들어낸 장치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하고 나서 받은 비용은 사실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는 이런 이른둥이들이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런 친구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도 사실은 뭐 가족이나 의료진이 아니면 못 보니까. 네, 사실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러니까 둘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게 안 들어갔는데 왜 보통 이제 산부인과 임신 그 입원하게 되면 때 맞춰서 젖 먹이러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일반 신생아실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신생아 중환자실 베드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저는 알아요. 네. 우리 동거인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네. 막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부모님들은 하루에 1시간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수시로 쌍둥이니까 수유하러 거의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어야 됐거든요.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그 아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쬐끄만 아기들 살려고 저렇게 힘쓴 아기들. 근데 그게 예전 사람들도 아마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 쇼를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몇 번 했는데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유명한 코니 아일랜드 뉴욕 근교에다가 아예 상설 전시장으로 만들었고 25센트 그 당시 25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내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럼 그때 진짜 인큐베이터는 없었냐? 이미 개발되어 있던 시절인데 하루 사용료가 요즘 돈으로는 한 5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인큐베이터를 못 쓰는데 그런 부모들이 이 업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하여튼 의사 비슷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면 그 입장 수익으로 그 인큐베이터 유지비를 이제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놀라웠어요. 이 인큐베이터 쇼장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40년이나 운영이 됐고 1903년부터 43년까지 이 시설 때문에 생명을 구한 아이가 무려 6,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살렸잖아. 물론 뭐 거기 들어왔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살아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지금과 네.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당연히 용납되지 않을 그쵸. 이벤트지만 지금 다 산 건 아니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가 책에 나옵니다. 85%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그래서 살아난 다음엔 다시 또 부모한테 갔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코니 박사의 딸도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쉽다는 게 요 글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이 똑같은 컨셉이 지금 제3세계에 보내주는 싼 인큐베이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적정과학 뭐 이런 건데 그 비싼 한 대에 지금 인큐베이터가 최소 몇 천만 원 하거든요. 병원에 우리나라 병원에 있는 걸.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보내주잖아요. 전기가 없어서 사용할 수가 점수가 없죠. 없었죠. 소모품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큐베이터 발달사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상자에다가 뜨거운 물병 넣어서 따뜻하게 맞아요. 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즘 그만큼 해도 요즘 살아난다고 나오는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용해가지고 애를 네. 포대기로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싼 값에 음. 하는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병원에 이제 큰 병원 도시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숙아가 저 멀리서 태어나는 아. 거지. 아. 인큐베이터랑 멀리 인큐베이터 그래서 떨어져 너무 있는 멀구나. 인큐베이터까지 또 인큐베이터까지 옮기는 올 수가 과정에서 없구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수송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거기다 갖다 주는 거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진짜 싼 간이 인큐베이터인데 그 코니 박사님 코니 맞아요? 쿠니 박사. 쿠니 쿠니 박사님이 코니 아일랜드에 설치를 했군요. 하여튼 쿠니 박사님 아이디어랑 비슷한 거를 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얘기가 끝나가지고 아쉬워 이런 이게 느낌을 사실 좀 제 갖고 얘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된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건 이제 독자가 채워 넣는 거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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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참 신기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원래 이거는 저보다는 조금 이제 다음 세대 여성분들한테를 타겟으로 썼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올리고 보니까 누가 SNS 어떤 분이 아빠는 읽으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쓰셨어요. 이게 농담처럼 쓰시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빠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이 안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남성이 굉장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얘기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남성의 이해의 폭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네. 넓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빠들은 안 봐도 되고요. 차라리 이제 앞으로 아빠가 될 10대, 20대 네. 아직 아빠가 안 된 남자들이 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10대, 20대 이제 남성들이 주도하는 젠더 갈등 이런 데 대한 그 하리하라 이은희 선생님이 이제 사려 깊은 조언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조언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막 그렇게 막 뾰족하거나 뭐 남성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맥락을 설명을 해주면서 약간 살짝 근데 이런 것들도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저는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이 더 편한 세상, 아들이 더 편한 세상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더 불편하고 더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좀 더 같이 행복할 수 없을까?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나 아들을 키우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얘는 정말 다른 존재구나. 나랑 전혀 다른 존재구나. 심지어 그 남편은 성인이 돼서 만났으니까 저랑 다른 사람인 거 인지를 하는데 아들은 제가 낳아서 제가 아기 때부터 하나하나 케어해줘서 키운 아이잖아요. 제가 엄마들 생각에 내가 만들어낸 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도 어느 정도 자라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성이 읽으면 감동하게 되고요. 남성이 읽으면 이해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 멋진 말이시네요. 네. 좋은 책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그 한 권도 안 읽은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YG가 이 책이 제일 훌륭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다음에 나오는 거 읽어주세요. 다음에 네, 나오는 이거라도 읽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 들고.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책이랑 이 책에 이어서 이제 추천하는 책이 그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근데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판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약간 출판사와 갈등으로 절판을 시켰고요, 제가. 네, 그래서 판권 회수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꼭 다시 나오면 좋겠고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는 다시 만들 거니까 그 다시 만들면서 제가 뒤에 생각한 이 권도 있거든요. 여기 들으시는 관심 있는 출판사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이권이에요? 아니요. 두 번째는 입을 쓰려고 했었어요. 아, 하리하라 입 입이요? 이야기. 네. 왜냐하면 그때도 그걸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끝났거든요. 코는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네. 귀나? 왜냐하면 눈은 보는 거고 입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는 존재라서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책은 또 곧 뭐예요? 나오는 책은 뭐 이제는 있어요? 곧 나오는 책은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엄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느낌으로 이제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 본격적인 과학 에세이, 동물들 얘기를 주로 써가지고 써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처음에는 청소년 책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은 다 원고를 넘겼는데 출판사에서 보더니만 이건 어른들이 봐야 된다. 아, 그래서 양육을 하는. 네, 청소년 책은 청소년 책대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강을 해서 어른 책 해서 2권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성인물 시장에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네, 하실 것 같네요. 근데 이 엄마 생물학은 그 지난 시간에 뭐 초기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책이 워낙에 좋아서 정말 그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처럼 역주행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아직 그리고 뭐 이제 역주행이고 뭐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뭐 예. 아니 그리고 요거 저 영어로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외국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에이전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실제로 어디 해외 수출된 전작은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린이 책들이 많이 그 해외로 많이 나갔죠. 그 중국, 이미 일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이 책은요. 저 마더 바이올로지 제가 검색 안 해봤는데 일단 말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외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제가 책을 중간쯤 보면서 너무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나 이런 게 있는지를 신경 쓰면서 봤다니까요. 오. 이 해외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거의 없어요. 만국 공통이야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진짜 뭐 아시아권은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 이런데 충분히 호소력이 있고 아예 그냥 영어권에서도 영어로 직접 제가 제 책 드릴 테니까 아시죠? 한글 원고를 내 책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 지금 인공지능으로. 빌드업한 거예요. 자기 책을 어떻게든 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이 해외에 팔아야 되는 책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전문가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제가 잘하는 거에서 돈 벌고 생각보다 그거는 얼마 안 전문가 쓰는 게 걸리거든요. 됩니다. 생각보다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고 비용도 덜 들고요. 이제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끝나고 그럼 네, 모아 끝나고 듣겠습니다. 따로 네. 그 책 제목 한번 언급하세요. 다 나의 영어 해방 일지라고 K를 팝니다 때문에 시작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K를 팝니다였어? 이 엄마 생물학. 엄마 생물학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